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에 있는 조한진입니다. 어, 음, 그, 우리 이현아 교수님의 배려로 제가 그 장의학 강의를 시리즈로 했었지만, 지금 오늘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는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은 분도 아마 계시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어, 강의하는 거여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대로 듣고 계신 건지 주무시고 계신 건지 반응 어떤지 총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일부나마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을 뵐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교환제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이현아 교수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현우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주로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고 듣는 식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일정 강의를 좀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강의를 듣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계층이다 보니 어느 주제에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역사 속 장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긴 20분 정도 질문하는 시간도 진행하면 되겠다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만 여유 있다면은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할 생각인데 이게 원래 제가 이 강의와 함께 보여드린 영상이 러닝 타임이 한 35분쯤 돼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면 시간 다 지나. 그래가지고 일단 제 사이트만 소개하고 시간 되면 사진은 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좀 장의하기 쉽지 않네라고 좀 뭐 신선할 수는 있어도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오늘 얘기는 되게 쉽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랄까 가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겁니다. 주로 제가 그 인권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당연히 지금의 인권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장애인에게 행해졌던 일이 다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조금 극단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이었어라고 하는 흔히 상황 논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극단이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을 우리가 배격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행해졌던 문제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특히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장애인을 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장애인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과거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현아 교수님께서 자료를 나눠드렸을 텐데 이거는 주로 그 제목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문헌을 번역하고 요약한 겁니다만 이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되 어,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은 이 문헌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는 장애인이
인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면서 하여튼 인류의 역사 시작된 때부터 장애인은 차별받았고 억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은요. 어, 아니다. 물론 뭐 장애인들이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차별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지만 그것이 주로 산업혁명 이후에 어, 그, 그 대량 생산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장애인의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관점, 장애인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좀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어, 고대부터 고대부터 장애인이 좀 어려운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장애인은 되게 어떤 초자연적인 것에 홀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것을 머리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뭘 썼냐면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으면 그래서 그 두개골에 구멍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것이 머리에서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장애에 대한 대접이었고, 그 다음에 고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 영화 300에 나오는 막 근육질의 남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대를 숭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 때문에 장애인은 어리든 혹은 나이가 많든 그냥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서양 문화에 그 근간을 이루었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에 관해서는 좀 좋은 점만 알고 있는데 플라톤 뭐라고 했냐면요. 하위 신분자의 자식이든 상위 신분자의 자식이든 그들이 기형이 되었을 때 어떤 미지의 비밀 장소에 내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 국가에서는요, 장애인은 별로 쓸모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다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스파르타고, 스파르타를 받은 세계 제국을 이룩한 나라가 바로 로마죠. 로마.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게 워낙 제국이 크다 보니 어,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황제가 안 돼봐서 다 진작에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 주변 국가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게 항상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파르타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게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은 잘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에서도 그리스처럼 장애 아동이라든지 기형아는 갖다 내버려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파르타든 혹은 아테네든 혹은 또 로마든 간에 장애를 내다 버렸어요. 제가 아까 이 강의 초반부 뭐라 했었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애인 안 내다 버리나요? 예. 제가 미국 현실은 잘 모르겠고, 어, 한국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이비박스가 있거든요. 이제, 어, 그
자녀를 출산했는데 키울 수 없을 경우에 베이비박스에 슬쩍 넣어놓고 가는 그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이고 또 적어도 한국에서는 장애아동이 벌어지면은 절대로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입양이 안 돼요. 입양이 안 되고 주로 입양은 해외로 입양이 되면 미국에서 입양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라도 받아주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미국 분들이 다 착해서라기보다는 그 텍스 크레딧 상에서 또 받아들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고대에서 장애인의 장애인이 대접을 받았던 역사였고 이제 중세가 됐습니다. 중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기독교가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세에서는 장애인을 갖다 내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내버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의 표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장애인을 뭐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장애인은 배척되고 고정관념화되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곧 죄와 연결됐었죠. 제가 그 이제 장애학 시리즈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얼핏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물론 뭐 장애라든지 중한 질병이 죄와 연결될 수 있죠. 뭐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병이 걸렸다. 그것이 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든지 중한 질병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죄와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그는 실수죠, 뭐 실수.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또 세 번째 차원부터는 좀 더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있었잖아요. 욥이 동방에 의인할 정도로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악성 종기에 걸려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득득 끓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고난을 이김으로 인해서 자녀도 생기고 과거의 부도 훨씬 더 몇 갑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 입장에서 봐서는 욥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세 번째 차원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뭐 스테반을 성장시키고자 함입니까? 죽는데 뭔 성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와 죄를 연결시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지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죄 때문인 건 확실한데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찌어들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어부였었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그 근처에서는 어,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쯤에 히브리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대충 한 2000년 전쯤에 히브리 사람들이 다 장애와 죄를 연결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분이었고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시각장애 입었던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현대 교회에서 너무 장애와 죄를 연결시키니까 장애인이 너무 괴로워. 그거 앉아있기가 참 미안해.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 요즘은 조금 드뭅니다만,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장애를 혹은 중환질병 가진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데리고 부흥회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부흥회 가면 뭐라 하냐면은 믿기만 하면은 낫는다고 했는데 저는 안 낫거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안 좋은 모양이라고 어릴 마음에 참 많은 가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신유의 기적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걸 강조해가지고, 이거를 죄라든지 믿음과 연결시키면은 장애인들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접근성의 문제, 교회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간다 하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이 장애를 너무 죄와 연결시키다 보면은 장애인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쁜 결과가 생깁니까? 그냥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비장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학교에 통근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가끔 들어요. 하루는 대구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 그, 그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대. 아마 그 교회 계단이 있는 모예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목사님께 말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짐작하기로는 앞으로 계단도 없애고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예배드리러 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걱정하지 말래. 천국에는 계단이 없대. 그래서 제가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못 나오더라도 천국에는 계단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비장애인도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천국에 가면 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 영적 건강이고 그렇다면은 장애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그 예배소에 예배당에 장애인에 접근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죄인이었고 죄를 연산시켰고 악마에 홀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거나 절림발이거나 키가 작은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없었고 구약 성서에서 눈이 안 보인다든지 소위 절름발이인 사람은 신자들의 집회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배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들이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그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 약이 없었고 유일한 방법이란 것은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장애나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그 신자들의 집에서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될 수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장애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는 흔히 정신병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치료는 대개 영적 구원과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성경에는요, 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미지 오브 가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뭐, 구체적인 뭐, 형상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장애인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 동물하고 구분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보기 마음 편해하지 않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까요? 흔히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자주 접하지를 않아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뭘까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예, 죽음의 공포예요.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 먹어서 죽습니까? 아니죠. 나이 먹는데 병드니까 죽는 거죠. 나이 먹어도 병 안 들면 안 죽죠. 그렇죠? 근데 병 걸리면 죽는데 이 장애인을 보면은 그토록 개인적으로도 혹은 집단적으로든 잊어버리고 싶은 죽음의 공포를 자꾸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애인을 보는 게 불편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보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리한 도구로 무엇이 생겼냐면 바로 시설입니다. 시설. 거주 시설이죠. 물론 그 중세에는 주로 수도사들이 장애인을 거둬들였어요. 처음에 이제 한센인들,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들,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 만약에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장애인을 거둬서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얻어맞아 죽었든지 분명히 이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뭐 미국은 물론 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주가 있긴 하지만, 아예 또 민간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시설이, 거기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어떤 논리가 맞는지를 검증할 때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중세에는 사회로부터 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 존재했던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꾸로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2018년 아니 저 2020년부터 21년 초에 코비드 19이 그 극성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북에서는요 예방적 코호트라 해가지고 시설은 모두 문 닫았어요. 거기에 수용되는 장애인이
그 코비드에 걸렸든 안 됐든 무조건.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 코로나에 감염된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 그 코로나가 감염 창궐했을 때 초기에 청도에 우리 그 한국의 청도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대규모 감염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치료도 안 하고 격리만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도 그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세가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다니, 이거 나 30분 안에 못 끝내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17세기가 됐습니다. 17세기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이 막 발달이 되게 됐고, 우리 이제, 어, 아마 사회복지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사회복지학 개론책에 보면 항상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사회복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1601년에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을 세수로 구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고아들은 이제 그 빈곤이 세습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제살이 기술을 가르쳤었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있는 빈민하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 안 하면은요 구금시켰어요. 예. 근데 이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1세 구민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산업혁명이 막 발생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그 빈자들을 세수로 구분한 것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다른 말로 undeserving poor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호에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민이라 불렀었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노인들은 deserving poor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빈민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장애인들은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구호를 했기 때문에 좋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요. 아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혹시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도와줄게라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도와줄 테니까 일하지 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 수가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특히 장애인 같으면 SSD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이제 한국 같으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구빈 제도죠. 그런데 이것은 그 빈곤선을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 즉시로 그 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이 돼요. 예. 어, 근데 그 주는 것이 급여가 충분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때 이제 그 미국 같으면은 미국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빈곤세 한 여러 가지 한 80% 정도는 생활이 보장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에 한국은 한 50%밖에 보장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살 만한 돈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어, 그,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 빈곤선보다 훨씬 수입을 많이 얻을 자신이 있지 않는 한은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수급제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근데 탈락되면은
수입이 중단되는 건 둘째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애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의료비거든요. 되게 이제 그 SSDI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그 건강보험, 이제 그 건강보험이 이제 건강부조를 받게,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중단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메디케이드가 중단하면 큰일이거든요. 미국은 뭐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압니다만 이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겁나거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SSDI에서 탈락된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를 금방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 막바로 중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초생활 수급자 탈락되면 그다음 의료급에서 탈락돼 버려요. 너무 겁이 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 장애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장애인끼리 모여 있었는데 장애인 중에 한 명이 국민초생활 수급자에서 그 다른 장애에 대해 묻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번 사과 장사를 해볼까?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더니 저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장이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수급비라도 아껴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 번 한데 뭐 장애인이 아이들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있든 없든 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 사실은 일을 오래 안 하면 사람이 폐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수입이 있든 없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보는데 일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아까 충분한 도움이 되냐 안 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 수급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워크 인센티브와 워크 디스인센티브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한국에 그 최홍래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성 장애인인데 이분이 노점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초생활보장은 수급자였어요. 근데 허구한 날 이제 서울시의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좌판을 뒤엎으면서 자꾸 당신이 일하면은 수급자 탈락시킨다라고 협박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급비 받으려면은 그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최홍이라는 분이 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살다가 남편분하고 마음이 안 맞아갖고 이혼을 했어요. 예. 뭐 장애인도 이혼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슈가 뭡니까? 이혼도 안 해봐서 모르시나? 예. 이혼하면 가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녀를 누가 기를 것이냐가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애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아이를 키울 그런 돈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최홍란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 자녀를 키우고 싶었는데 자녀를 키울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자신이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자신이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은 그 자녀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일할래, 수급비 받을래 이랬었는데 지금은 수급비 받을래, 자녀 키울래. 이거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최홍리라는 분이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수급비 좀 올려달라고. 근데 서울시장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은독 자살을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전에는 얼핏 생각하면은 일하지 않아도 먹여 살려줄게 했었는데 역으로 사실은 충분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는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 18세기에 왔습니다. 이때 이제 계몽주의 시대죠.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과학이 빨리 발전하다 보면은
장애인이나 모든 어떤 질병은 다 치료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그 장애나 중한 질병이 안 고쳐진다라는 실망을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건 포기를 했고, 그럼 적어도 장애인들을 보기에 꼴사납게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두가 된 게 바로 직업재활과 특수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포기했고 적어도 사람구실은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은 되게 이제 청각장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영상을 보면은요, 거의 청각장애인을 특수교육시키는 게 거의 동물 취급하듯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직업재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재활도, 장애인의 어떤 잔존 능력을 개발을 해가지고 소위 정상인처럼 만들겠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업재활을, 재활을 시킵니다. 근데 재활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교육이나 직업재활도 사실은 출발의 동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세기가 되니까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은 다윈이 주장할 때는 이걸 생물 세계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 다윈의 조카인 프랜시스 폴튼이 이거를 인간 세계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진화나 소셜 다이니즘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진화론 하면은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자연 시스템에 가장 적절한 개체만 살아남는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자 생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장애인이나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치료하면 안 되죠. 이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그런 무서운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장난이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건강보험에 유학생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했었는데 제가 인터넷 사갖고 가장 싼 의료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어, 근데 그 건강보험료가 엄청 비쌌어요. 근데 가입했더니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 시술이 아니고 적용 안 되는 걸 안나 책자 이렇게 두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장애인은 의료보험에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프리 existing 컨디션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사실은 아시면 알겠지만 진짜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입은 시켜줄게. 대신 이 의료보험에 가입되기 전에 가졌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는 의료보험을 청구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장애인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 민간 보험회사에 이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프랜시스 폴턴이 시작했던 사회 진화론이 이것이 유전 법칙과 결합을 하면서 우생학이라는 게 생겨났고 우생학은 이제 그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적극적 우생학이라는 것은 좋은 유전 형질을 후대에 넘겨주는 거고 소극적 우생학은 나쁜 유전 형질을 후대에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쁜 유전 형질은 바로 장애인, 범죄인, 성매매 여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쁜 시를 후대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불임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불임 시술을 하는 겁니다. 어, 미국이든 한국이든 불임 시술은 적어도 장애에 대한 불임 시술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를 했던 것 중에 장애에 대해서 불임 시술하지 마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부의 대답은 우리 그 장애에 대한 불임 시술 불법 아니야. 아니 합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암리의 것이 행해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장애인 시설에는 한 80%가 되게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고, 가끔,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하는 걸 적절히 깨끗하게 처리 못한다고서 그냥 불임실 시켜버립니다. 자궁 드러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장애인들을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박멸시키는 것에 첫 번째로 대두했던 것이 바로 시설을 내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불임실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상학이 이렇게 아주 창궐 할 때 미국에서도 한 25개의 주 정도는 불임시술을 합법화 시켰어요. 물론 이민자도 거기에 포함됐었고, 그런데 이게 불임 시술을 해가지고 장애인을 박멸시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좀 더 깔끔하게, 빠른, 스피드하게 장애인을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우생학 신봉자였어요. 아까 미국에서는 한 전체 주의 한 반 정도만 불임시술을 합법화 시켰다고 했는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불임시술을 합법한 나라가 바로 히틀러체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우생학을 퍼뜨리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 해서 미국 우생학계에서는요, 히틀러에게 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치 정권 하에서 한 20만 명의 정도의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가스실에서 소리 없이 주워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살인마에서라는 게 아니라 자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론 의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워커였습니다. 소셜워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간만 넉넉했다면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그때의 장면을 기록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그 앞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켜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예. 이게 러닝타임 30분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고 이게 이 자막이 원래 있고 그러니까 그냥 포르투갈어 모양인데 이게 참 방해가 됩니다. 영어 자막을 띄우면은 포르투갈 자막이 가려지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장애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봤던 건데 제가 이 사이트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채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방금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죽였다는 거죠.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불과 한 80년 전, 7, 8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세기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주로 생각을 하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치고 치고라도 장애인은 주로 치료의 대상으로 보았었죠. 누가? 의료 전문가가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를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애인은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인 아닙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중 앞에 나타날 때 장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동상을 휠체어 앉은 채로 할 것인가 아닌가 정도 갖고 논란이 됐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큰 전쟁이 있으면은 장애에 대한 대접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들어서면서 적어도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그런 장애인, 이런 걸 상위군이라고 불렀었죠. 거기에 대한 대접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팔다리를 바친 장애에 대한 대접은 좋아졌는데 그나마 아주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어서 국가에 내 팔다리를 내 바치지 않은 장애에 대한 대접은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서 또 우리 정신 보건 관련해서 DSM-5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진단 도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DSM-5에는 정신장애인들을 감별하고 분류는 잘하는데 정신장애인의 강점이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의료적 모델 하에서는 장애인은 의사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그런 권력관계 하에 있는 환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나마 치료가 되면 모르겠는데 장애인은 치료도 안 되기 때문에 더 계속 2등, 3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신석기 시대 이후로 장애인 대접받던 역사인데, 제가 과거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연결시키다 보니, 어, 지금 슬픈 거는 과거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러닝 타임이 30분 넘다 보니 요거는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독일에서 장애인들이 가스에 죽었던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있었어요. 지금 아마 미국 서부 시간 한 5시쯤 돼갈 것 같은데 그 저녁 먹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만 여러분 비상하신 분들은 이 사진 보지 마세요. 네,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한센인들의 자녀들을 죽였던 영상이 발견돼가지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장관이 사과하셨던 거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 하는데 조금 끔찍해요. 그래서 비상하신 분들은 잠깐 눈 감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잠깐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입니다, 교수님. 네네. 이것이 한센인 장애인들의 그 했었어요. 이게 사진 한 10개쯤 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대표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보입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드리냐면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도 장애인을 가스실에서 죽인 다음에 그 뭡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만들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아,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자, 이거를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충격적인 사진입니다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런 반인권적인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본다면은 이런 일이 나는 것은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의 책임이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아까 그 카시스 장애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소셜 워커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나 장애인에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책임은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욕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을.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의 일이 지금도 반복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대에 청산하지 않으면 한 30년이나 50년 후에 2026년 5월 21일 날 그때 역사 속에 장애인 강의 들었던 분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 과거를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장인이 있든 여러분의 교회에 장인이 있든 여러분의 실천의 현장에 장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루틴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프랙티스, 우리의 관행을 현미경적 시각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인국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한 10분 남겨서 질문 받으러 했는데 시간 다 지났네. 하여튼 이 태아 표본은 C 파일을 올려놨고요. 우리 이현아 교수님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한 10분 정도 아니요, 아니요, 질문 받을 교수님. 시간 있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네, 교수님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아, 시간 가져도 괜찮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좀 자세히 얘기하면 이것도 한 3시간 강의될 내용인데 스킵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불 뒤집어서 울지 마시고 질문할 거 질문하십시오. 네.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수잔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는 오늘 강의 너무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충격을 좀 받았고요. 네, 어, 특별히 또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 그 말씀을 어, 저도 참 동의를 했어요. 제 자신이 또 왜 또 저도 이렇게 확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희 가족이 또 장애가 있고 그리고 네, 저는 그 장애 가족을 바라보는 또 형제 자매로서 그런 불편감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불편감이 뭘까라는 거가 항상 늘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연상하면서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공포라는 거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얻어서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모먼트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역사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격리를 시켰잖아요, 옛날에. 네, 장애인들을. 근데 네, 지금은 꼭 그렇게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보면은 여전히 그 수용해서 하는 시설 그런 정책 하에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저희 막내 여동생이 한국에서 이제 조기 노화 발달 네, 장애인을 맡고 있는 그런 소셜워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도 일종의 그런 조기 노화 장애인들만 모아서 시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현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그렇, 질문이 예. 그냥 두서가 없지만 확 드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보신 거고요. 사실은 시설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장애인을 눈에 안 띄게 하려는 편리한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서는 기숙학교, 특수학교 중에 기숙학교가 그렇고 뭐 미국은 뭐 원칙적으로 통합교육입니다만 특수학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쉘터드 워크숍이라고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거주시설, 또 장애인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노인 같은 너싱홈,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소위 바람직하거나 생산성이 있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의 그 편리한 도구죠.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기제를 얘기하고,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장애에 대한 차별이 암암리에, 사실은 지금은 장애인을 대놓고 차별하는 나라는 없어요. 적어도 문명국가는. 대개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은밀하게 차별합니다. 특히 SNS상에서 더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려면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장애인 우리와 다르다라는 논리를 개발시켜야 되거든요. 장애인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동물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괴물 취급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지금은 좀 다른 말로 보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호는 안 했는데 되게 정신장애 노인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호란 이름으로 눈에 안 띄게 해. 예.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호란 이름으로 가장을 하지만 실적으로는 장애인을 어, 우리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기제가 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노화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노화하고 장애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산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노화라는 것은 사실은 장애를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미국의 장애법 ADA에서도 그렇게 따지자면은 많은 그래서 미국의 장애인의 수가 많은 것이 노인들이 장애인에 포섭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화가 별게 아니고 장애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장애인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재수없는 사람이나 운 나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차피 닥치게 될 삶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미국도 너싱홈이 있습니다만 내가 돈 따박따박 모아주고 훌륭한 너싱홈에 들어가야지라고 결심하는 노인들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은 버틸 수 있으면 자기 집에서 있다가 정 돌볼 소리 없을 때 너싱홈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노화가 별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생각도 다른 일단에서는 장애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고 분명한 것은요, 어, 장애인도 혹은 노인도 노인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 자신이 사랑받을 사람과 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시설에 수용하게 되면 최대한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 사람들과 교류가 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시카고 살 때 보면은 너싱홈들 9시면 불 다 끄더라고. 난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장애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그 노인이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좀 더 깊숙한 곳에서 볼 필요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제 생각엔 기준을 좀 사회학적으로 기준이 바꿔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정작,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
장애인으로서 받는 그 관점이 사회가 정한 그 기준이 불편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장애다, 비장애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예.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페어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는 우리 삶의 어차피 한 부분이라 보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제가 비정상 칩시다, 장애인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한 80세 정도 산다 치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남의 도움을 안 받는 사는 삶이 길겠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삶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한 20대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년, 한 30년 강건할까? 그러다가 이제 40대 중후반 되면 이곳저곳 아프고, 그래서 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 뭐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서 도움을 안 받는 게 정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는요, 인간 삶의 극단의 변형이에요. 그치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우리와 다른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노화든 장애든 간에 우리 삶에 어차피 닥치게 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구나. 예, 예. 이게 사실은 장의학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사실은 장의학이 그 철학적인 기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의 좀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난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불편한 학문이기도 해요. 불편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하지 않는가 싶어요. 올바른 관점을. 예, 어,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먼 라이츠를 얘기하는데, 인권은, 인권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누가 인간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경우에 장애는 그 인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장애 중에서 특히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소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교에서도 마르틴 루터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 당연히 그럼으로써 그 면벌부 카톨릭의 면벌부가 벗어나게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했는데 청각장애나 지적장애는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구원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말해 장애인들은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는 인간을 규정하는 조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이블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말하고 듣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듣고 하는 소위 어떤 능력, ability, capability를 인간이고 아니고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어 그 취약함, vulnerabil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약해지잖아.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그 인간의 취약함을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자는 거죠. 그럼 노인이든 장애인도 당연히 인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인권을 누려야 될 그 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장애인들이 인간의 가장 바닥에 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있어요. 마지널라이즈드 돼 있죠. 주변화되어 있고 주변에서 다 눈에 안 띄어요. 예. 눈에 안 띄는데 여러분 그 원을 여러분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원을 그리려면은 원주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중심 있고 반지름이 있어야 주변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중심의 입장에서는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원 테둘레가 보이면은요, 원 테둘레가 보이면 위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중심이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비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이 그것이 바로 또 장애인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고,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개똥 철학이든 아니든 간에 장애인은 다 철학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겠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장애인이 너무나 생산성 중심 사회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잊어버리고, 그러다 그 사회에서 이탈되고 도태됨으로써 겪게 되는 좌절에 늘 좌절해 오던 장애인들은 많은 철학과 해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애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Disability is beautiful입니다.